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99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손병현 작가의 우리 사는 동안에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우리 사는 동안에 손병현. 여보세요? 거기 시청 보건위생과죠? 여기 남부경찰서인데요. 백민철 씨 계십니까? 예, 제가 백민철인데요. 저녁 식사도 거른 채 구청에서 올라온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중에 전화가 왔다. 지은 죄가 없어도 일단 경찰서라는 말에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전화에 답했다. 요즘같이 숨막히게 근무하는 때는 일찍이 없었다. 신참 시절에도 마음의 여유가 있었는데 요즘은 노상 불안하다. 걸핏하면 윗사람들에게 불려가서 공무원이 그러면 되냐는 식의 핀잔을 듣기 일쑤고 정부는 공무원 인원 감축의 뜻을 기회 있을 때마다 시사하며 숨통을 조인다. 백민철 씨 내일 오전 11시에 남부경찰서 형사과로 출두해 주셔야겠습니다. 예? 무슨 일로 그러시는데요? 나는 법적 용어처럼 굳어버린 출두라는 말에 위압감을 느꼈다. 덩달아 가슴까지 조여들었다. 언제부터인지 이렇게 가슴이 자주 조여들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놀라고 걱정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이 자주 반복되었다. 어제 아침 나는 출근하기 위해 집 앞에서 시내버스를 탔다. 나와 같은 승강장에서 버스에 오른 사람은 모두 5명이었다. 나는 토큰을 회수통에 넣고 빈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버스가 출발을 하지 않았다. 버스 기사가 후시경 속에 찡그린 얼굴을 넣고 한 사람이 차비를 내지 않았다며 빨리 차비를 내라고 소리쳤다. 혹시 내가 토큰을 넣지 않았나 생각되어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다. 토큰 1개가 만지작거려졌다. 매일 출근할 때마다 토큰을 2개씩 주머니에 넣는다. 방금 버스에 오를 때 1개를 넣고 탔으니 1개가 만져지는 게 당연했다. 거듭성난 목소리로 버스 기사가 차비를 내라고 독촉했다. 나는 분명 토큰을 넣고 탔는데 자꾸 불안했다. 왠지 주위의 시선도 나에게 집중되는 것 같았다. 아무도 차비를 내는 사람이 없었다. 버스 기사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며 차비를 내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또 한 번 소리쳤다. 나는 자꾸 가슴이 두근거리고 주머니 속 토큰이 손바닥 안에서 땀에 젖었다. 차에 탄 사람은 6인데 차비는 5명밖에 내지 않았으니 차는 출발 못해요. 알아서들 하시오. 신경질이 잔뜩 묻은 목소리였다. 기사는 신문 한 부를 핸들 위에 펼치더니 어디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편하게 읽기 시작했다. 묵묵히 보고만 있던 승객들이 짜증 섞인 투로 누가 차비를 내지 않고 탔냐고 한마디씩 했다. 그래도 차비를 내는 사람은 없었다. 등에 땀이 배기 시작했다. 얼굴이 주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속이 불편했다. 넥타이가 자꾸만 목을 조여왔다. 나는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났고 손바닥에서 난 땀에 젖은 토큰을 회수통에 넣었다. 차는 출발했고 기사는 연신 후시경으로 나를 흘끼들끼 쳐다보며 운전을 했다. 지옥 같은 버스 아니었다. 자세한 얘기는 내일 서에 나와서 하기로 하죠. 내일 나오실 수 있죠? 예, 갈 수는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야.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나는 뒷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상대방에게 무슨 내용인지 묻기 이전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근래 들어 특별히 생각날 만한 부정을 저지른 적은 없었다. 공무원이 된 지 5년이 되었다. 신참 시절 1년은 남에게 자랑할 만큼 청렴하게 살았고 결혼을 하고 난 후부터 종종 뒷돈을 받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해서 살림의 보탬이 될 정도는 아니었다. 내 용돈을 만들어 쓸 정도였고 특별한 날, 아내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때 중저가 옷 한 벌을 사줄 정도였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대부분이 그랬다. 특별히 부정을 해서 재산을 늘리는 사람도 없었고 완벽하게 청렴한 사람도 보기 드물었다. 한편으로는 조금의 현금이나 선물 등이 일처리를 매끄럽게 해주기도 했고 서로를 가깝게 만들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언감생심 그런 곳에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다.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을 운운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꼴로 공문이 내려오고 실제로 동료 직원들이 종종 감사실에 끌려가 심할서를 쓰고 감봉, 정직 등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본격적인 감원 바람이 불게 되면 그들은 1순위로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것이었다. 한 달 전쯤에 보건소를 둘러보러 갔다가 소장이 5만 원짜리 주유권을 양복 상의 주머니에 자꾸 밀어넣는 바람에 받아두었던 것이 마음에 걸렸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소장과 내가 주유권을 놓고 받네 못 받네 승강해하는 꼴을 보았던 터라 신경이 쓰였다. 출퇴근도 버스로 하고 주말에나 이용하는 프라이드 소형차 기름값으로 한 달 동안 10만 원을 넘겨본 적이 드물다. 자꾸만 괜히 주유권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다. 일주일 전에 안마 시술소 단속을 나갔다가 5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 같이 동행했던 이 계장이 10만 원을 받아 나에게 떠밀듯 5만 원을 건넸던 기억이 있다. 안마 시술소에는 법규상 맹인들만 안마를 하게 되어 있지만 정작 맹인들은 한두 명밖에 없고 정상인이 대부분이다. 수많은 안마 시술소에서 맹인들만 고용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맹인들에게 안마받는 것을 꺼려하는 손님들도 있어서 업주들은 궁여지책으로 한두 명 맹인을 두기는 하지만 대부분 안마사는 정상인들이었다. 경찰서에서 공무원에게 출두하라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상대방의 목소리에 다 알면서 왜 딴청이냐는 비아냥이 묻어 나왔다. 아무래도 무언가 잘못된 모양이었다. 안마 시술소에서 받은 5만 원이 문제가 된 듯 싶었다. 제기랄 5만 원 때문에 경찰서까지 가야 하고 감찰과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할 일이 까마득했다. 아울러 이제 나도 감원 대상 1순위에 오른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그 와중에 왜 마누라 얼굴하고 2살 된 딸아이 얼굴이 스쳐가는지 알 수 없었다. 전 그러시다면 뭐 말씀드리죠. 뇌물수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예? 나는 대답을 해놓고 더 이상 뒷말을 잇지 못했다. 예상은 했어도 설마 했는데 뇌물수수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고 말았다. 잘못하면 신문에도 날 수 있고 지역방송 뉴스에도 보도될지 모를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고개 들고 직장에 다니기도 힘들겠거니와 중징계까지도 감수해야 할 상황이었다. 막상 지금 직장을 그만두거나 쫓겨나게 되면 마땅한 기술이 있어 다른 직장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미천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장사를 할 형편도 아니었다. 게다가 마누라는 둘째 아이를 가져 배가 불룩해 있는 터에 어찌해야 할지 난감했다.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 기어이 액땜을 하는가 싶었다. 어젯밤 꿈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마라톤을 했다. 공설 운동장처럼 넓은 곳에서 숨을 헐떡거리며 마라톤을 하고 있었다. 내가 맨 앞에서 달리고 있었고 뒤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땀을 뻘뻘 흘려서 온몸이 젖어 있었고 다리와 눈은 풀릴 대로 풀려 더 이상 달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승 테이프가 보였다. 결승 테이프는 마누라와 딸 미라가 양쪽에서 잡고 있었다. 마누라가 어서 빨리 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미라는 아빠 최고를 미니토마토처럼 조그만 입술로 연신 벙긋거리고 있었다. 나는 마누라의 외침과 딸 미라의 귀여운 모습을 보면서도 자꾸만 혀가 말려 들어가고 뒤가 돌아봐졌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게 느껴졌다. 그래도 뛰어야 한다는 생각에 결승 테이프를 향해 걷다시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차츰 결승 테이프가 멀어졌다. 마누라와 미라는 어서 빨리 오라고 하는데 발은 무거운 돌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기만 하고 결승 테이프와 함께 천천히 마누라와 미라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때 돌연 뒤에서 돼지만한 불독 한 마리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쫓아오기 시작했다. 죽으림을 다해 도망을 쳐도 목에 걸린 쇠줄을 질질 끌면서 쫓아오는 불독과의 거리는 자꾸만 좁혀지고 있었다. 불독의 목에 걸린 쇠줄이 운동장 바닥에 끌리면서 내는 소리는 어찌나 두려운지 고막을 떼어 던져 버리고 싶을 지경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달리기 시작했다. 마누라와 딸 미라의 응원 소리는 계속해서 들리고 불독의 쇠줄 소리도 여전했다. 계속 달리기에는 너무 지쳤고 멈추기에는 뒤를 쫓는 불독과 불독의 목에 걸린 쇠줄 소리가 두려웠다.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밤새 죽으림을 다해 마라톤을 했다. 내일 서에 나와서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요. 선수끼리 서로 피곤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 예? 선수라고요? 상대의 말투는 어느새 타이르듯 하대가 되었고 거만함까지 곁들여져 협박처럼 들리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나를 선수에 비유했다는 점이 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렇다면 아마 시술소에서 5만 원 받은 것 말고도 예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까지 모두 알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었다. 하기야 밝히려고만 들면 무언들 못 밝히겠는가. 아무래도 그냥 우연히 경찰서에서 나의 허점을 찾아낸 것이 아닌 듯 싶다. 어쩌면 표적 수사일 가능성도 있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변변히 크게 부정을 한 적도 없는 그저 잔돈푼이나 받은 나를 수사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다음 달에 몇 개 과에서 인원을 한 명씩 줄이고 남는 인원들을 신설 동사무소로 보낸다는 말이 있더니 혹시 우리 과에서 나를 내보낼 요량으로 누군가 투서를 보낸 것이 아닐까? 신설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 물론 새로 신설된 아파트 단지일 것이고 수많은 전입신고와 새로운 업무 때문에 혹사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었다. 물론 제 시간에 퇴근할 생각도 아예 접어두어야 할 것이었다. 아, 내가 어쩌다 이런 당혹스러운 꼴을 당하게 되었을까? 왜 하필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표적이 된 것일까? 지금껏 누구에게 밉보이지 않았고 내 딴에는 열심히 근무한다고 했는데 말이다. 업무 처리도 남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했고 지각 한 번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런 꼴을 당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혹시 이 일을 빌미로 명예퇴직을 강요하려는 것은 아닐까? 다른 과에는 명예퇴직 희망자가 한두 명 있었다. 그런데 우리 과에는 여태껏 한 명도 명예퇴직 희망자가 없는 걸로 봐서 뚜렷한 명분 없이 명예퇴직을 강요하기는 억지스러우니까 빌미를 만들어서 내쫓으려는 계획일 수도 있었다. 이렇게 계속 나라 경제가 어려우면 공무원 인원은 감축해야 할 것이고 우리 과에서도 한두 명 희생이 되어야 마땅했다. 10년 이상씩 근무한 사람들을 내쫓자니 퇴직금을 많이 주어야 할 테고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참들을 내보내자니 귀찮은 업무를 시킬 사람이 없어지니까 곤란할 것이었다. 결국 어중간하게 중간 위치에 서게 된 데가 타깃이 되어버린 걸 거였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저기 돈 받을 때 다 찾아다니며 재산이나 늘려 놓을 걸 그랬다. 아직도 아파트 분할금은 몇 년을 더 갚아야 하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 더 늙기 전에 나 대학 입학할 때 팔았던
내마지기 돈도 다시 사드려야 했다. 4년제 대학에 합격을 하고 시골집에서 아버지에게 등록금을 받던 날밤,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었다. 옆방에서 들려오던 부모님의 대화가 나를 잠 못 이루게 했다. 잠자리에 무슨 담배는 그리 피워요. 기관지도 안 좋은 사람이. 그만 피우고 자야겠네. 자네도 그만 자서. 왜 자꾸 공상맞게 속옷은 꿰매고 그려. 다음 장날 두어 장 사면 될 것인지. 아직은 입을만 해요. 그건 그렇고 당신 민철이 학교 보낸다고 논 팔아서 섭섭하죠? 자네는 나하고 20년을 살아도 내 속을 모르네. 지금 내 심정이 어떠냐면 말이요. 내 몸같이 아끼던 논을 팔았는데 하나도 안 아까워. 오히려 마음이 흐뭇한 게 꼭 추수 끝내고 쌀가마니 보고 있는 기분이구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 다음에 민철이가 학교 졸업하고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벌면 당신 돈 꼭 다시 사줄 거요. 뭔 소리요? 지 잘 살면 그만이지. 행여 민철이한테 다음에 논사내라는 말 꺼내지도 마소. 근데 반찬이나 좀 사다 놨는가? 민철이 내일 아침에 서둘러서 가려면 입맛도 별로일 텐데 말이요. 그러지 않아도 조기 2마리 사다 놨어요. 구워서 먹여 보내려고요. 그려, 잘했네. 그날 밤 나의 눈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따뜻한 눈물이 줄곧 새어나왔다.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마음은 독해지던 기억의 편린들. 그날 밤 언제고 꼭 나 때문에 팔아버린 그 논을 사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여태껏 그 논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내 마음속에 짐이 되어 남아 있다. 내가 대학에 입학한 이듬해 두마지기 논을 사기는 했지만 나 때문에 팔아버린 네마지기 논 앞을 지나칠 때면 아버지의 눈은 막연한 그리움으로 흐릿해지곤 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간혹 볼 때면 나는 저절로 가슴이 시려오곤 했다. 부모님은 내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에 흡족해 하신다. 직업 중에 공무원 이상은 없으니 다른 직장에 눈 돌리지 말고 열심히 다니라는 말씀을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되풀이 하신다. 이제 부모님 뵐 면목도 없을 것 같다. 여태 마음뿐 사들이지 못하고 있는 논도 그러하려니와 그렇게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시는 공무원 아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게 생겼으니 이런 죄송스러운 경우가 또 있겠는가. 나는 이제 완전한 죄인이 되고 말았다. 부모님께 불효자식으로, 아내에게 못난 남편으로, 딸 미라에게 떳떳하지 못한 아버지로, 바람직한 공무원의 길을 걷지 못한 사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법을 어기고 부정을 저지른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다. 왠지 자꾸만 억울한 생각이 든다. 이렇게 된 게 모두 내 탓인가? 내가 이렇게 꼭 희생이 되어야 하는가? 나처럼 적은 액수의 돈을 받아보지 않은 공무원이 있단 말인가? 내가 정말 이렇게 추하게 될 만큼 부정을 했단 말인가? 나라 꼴이 이렇게만 되지 않았어도 내가 이처럼 억울하게 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작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힘없는 서민들만 궁지로 몰아넣은 장본인들은 버젓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그들이 저질러 놓은 불장난에 왜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자, 고통을 분담하자 라는 원론적인 대안 아닌 정에 호소하고 있을 뿐이다.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사막에 홀로 버려진 아이처럼 막막하다. 이런 기분을 느꼈던 적이 있다. 내가 10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겪었던 일이지만
나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키가 작고 토마토처럼 동글납작한 얼굴의 예쁜 처녀였다. 특히 눈이 토끼처럼 깜짝 놀란 듯한 모습이어서 우리들 사이에는 토끼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녀는 늘 생글생글 웃고 다녔고 수업할 때는 내가 모르는 부분을 콕콕 집어서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무척 좋아했다. 하지만 정말로 내가 그녀를 좋아하게 된 것은 사실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3학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치른 월말 고사에서 나는 반에서 7등을 했다. 2학년 때까지 나는 줄곧 반에서 20등 안에 든 적이 없었다.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물론 기뻤지만 그의 우선으로 나를 달뜨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 첫 월말고사 성적을 발표하던 날, 선생님은 반에서 10등 밖의 아이들에게는 화장실과 교실 청소를 하라고 지시하고 10등까지는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다. 10등까지 1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녀가 간 곳은 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청화 반점이었다. 그녀는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자장면을 한 그릇씩 사주었다. 그 당시 시골에 살던 우리들에게 자장면만큼 맛있는 음식도 없었다. 고작 1년에 서너 번 맛볼 수 있던 자장면은 늘 먹고 싶은 음식의 첫 번째였다. 자장면을 입주위에 너절하게 묻히며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우리들을 보면서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참 좋더라. 다음 월말고사 때도 10등까지는 또 자장면 먹는 거다. 다음 달에도 나는 7등을 했다. 그리고 또 청화반점에 가서 그 맛난 자장면을 먹을 수 있는 특혜를 받았다. 10등까지의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비단 자장면뿐이 아니었다. 공휴일이면 선생님은 10명의 아이들을 자신의 자취방에 초대해서 부침개를 만들어주고 동화책을 읽어주었으며 공부도 가르쳐 주었다. 때로는 날씨 좋은 공휴일을 택해 들녘이나 강가로 나가기도 했다. 그때마다 선생님은 색깔도 예쁜 노란 단무지를 박은 김밥을 싸 가지고 왔다. 그런 그녀가 나에게는 천사처럼 보였다. 세상에서 선생님보다 예쁜 여자는 없을 것이라고 일기장에 쓰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내가 학교의 결석은 물론이요. 지각조차 한 번도 하지 않고 다닌 이유의 전부는 학교 선생님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반 아이들 사이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하나는 10등까지 한 아이들의 그룹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나머지 10등 밖의 아이들이었다. 수업 분위기는 당연히 10등까지의 10명 아이들 위주로 진행되었고 선생님도 10명의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수업을 했다. 나는 10등까지의 10명 아이들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10등 밖의 나머지 아이들과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았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다. 솔직히 10등 밖의 아이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이 싫었고 나는 그네들과 무언가 다른 계층의 사람처럼 생각되어 멸시하는 마음까지 없지 않았다. 10등 밖의 아이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거나 친한 척 하려 들면 나는 목에 힘을 잔뜩 주고 거만스럽게 대하곤 했다. 그것은 비단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10등까지 아이들 전부가 그런 것 같았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10등까지의 아이들 중 10등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도 없었고 10등 밖의 아이들 중 10등 안으로 올라오는 사람도 없다는 점이었다. 단지 10등까지의 10명 아이들 중 서로 등수가 가끔 바뀌는 경우가 있을 뿐이었다. 그것도 5등까지의 아이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고 6등부터 10등 사이에서 가끔 있는 일이었다. 그때 이미 우리는 경쟁의식 내지는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치열한 생존의 법칙을 배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여간 나는 3학년 1학기 동안 매달 월말 시험이 끝나면 자장면을 먹었고 자장면을 먹은 만큼 더욱더 담임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었다. 아울러 10등 밖의 아이들과 나의 거리는 그만큼 멀어졌다.
1학기가 끝나고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다. 그의 여름 방학은 대학 때까지 보냈던 수많은 방학 중 가장 길게 느껴지던 방학이었다. 하루빨리 개학날이 되어 선생님의 얼굴을 보면서 공부도 하고 시험을 치른 후 그 맛있는 자장면도 먹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간절했다. 나는 벽에 달력을 붙여놓고 날짜 위에 가위표를 해가며 개학날을 기다렸다. 조바심을 내면 낼수록 개학날은 멀게 느껴졌지만 여름의 무더위가 시들해지면서 여름방학도 끝나가고 있었다. 개학날이 되었다. 방학 동안 보지 못했던 선생님은 여전히 예쁜 얼굴이었고 놀란 토끼 같은 눈도 그대로였다. 10등까지의 10명 아이들도 모두 환한 얼굴로 서로를 반겼다. 9명 모두 개학날을 나처럼 손꼽아 기다린 듯한 표정이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나머지 아이들의 얼굴은 그늘지고 침울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어두운 표정을 염두에 둘 겨를도 없이 새롭게 시작된 학교 생활에 빠져들었다. 개학 후 한 달이 지나고 예외 없이 월말고사를 보게 되었다. 나는 개학 후 한 달 동안 마음이 들떠 있었던지 여름방학 전달에 보았던 월말고사 등수보다 2등이 밀려난 9등을 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다. 7등이든 9등이든 10등 안에 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선생님의 시험 결과 발표가 끝나고 나는 또다시 자장면을 먹으러 갈 생각에 마음이 들떴다. 그런데 시험 결과 발표를 끝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였다. 1등부터 5등까지는 나를 따라오고 나머지는 변소와 교실 청소를 해. 그날 나는 교실 유리창을 닦으면서 5명의 아이들과 선생님이 청아반점을 가기 위해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문을 나설 때까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았다. 하지만 선생님을 비롯한 5명의 아이들 중 그 누구도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없었다. 창문은 닦아도 흐릿하게 얼룩져 보였다. 눈을 감았다 뜨면 잠깐 투명해 보였지만 이내 흐려지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나는 주먹만한 돌멩이를 들고 선생의 자취방을 찾아서 어두운 밤길을 걸었다. 선생은 처음에 1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을 만들고 그 안에 10명의 아이들만 들어오게 했다. 나머지 아이들은 원 밖에서 원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동경하면서 아니면 자신들이 원 안에 들어갈 수 없음으로 인해 생기는 적개심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내며 서 있었다. 나는 원 안에서 동경하는 눈빛이나 적개심에 불타는 눈빛의 원밖 아이들을 보면서 절대로 원 밖으로 밀려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곤 했다. 그리고 나는 원 안에서 원 밖의 아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몇 가지 혜택을 맛보았다. 그것은 그만큼 스릴 있고 달콤했다. 그런데 돌연 그녀는 1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을 지우고 5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을 새롭게 그리더니 5명만 새로운 원에 들어오게 했다.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는 원 안에 있다가 원 밖에 있는 꼴이 되고 말았다. 나는 원 밖의 사람이 된 이상 좁혀진 원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선생은 이제 새로운 원 안에 5명에게만 열심히 가르치고 예뻐해 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내가 다시 원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유였다. 10등까지 아이들이 자기네끼리 근소하게 등수가 바뀌는 경우는 있어도 10등 밖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 선생은 10명의 아이들에게 자신의 자취방에서나 방과 후 교실에서 종종 산수 문제나 기타 교과목의 문제를 풀게 하거나 알아맞히는 게임을 하곤 했는데 월말고사를 치를 때면 대부분 그녀와 함께 그런 식으로 다루어 보았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곤 했다. 일단 그녀의 원 밖에 서게 된 이상 다시 그녀의 원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억울한 마음이 자꾸 들었다. 원 안에서 쫓겨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원 밖의 사람이 되었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선생이 기존의 원을 지우고
새롭게 작은 원을 그리게 됨으로써 내가 원 밖의 사람이 되고 보니 당연히 억울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선생의 집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돌멩이를 쥔 손에 힘을 꽉 쥐었다. 손 안에 든 돌멩이가 힘을 견디지 못하고 모래처럼 바스러질 것만 같았다. 선생의 자취방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직 잠자리에 들기는 이른 시각인지 유리창으로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숨을 죽이며 천천히 선생의 집을 향해 걸어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갑자기 벌어졌다. 내가 손 안에 든 돌을 던지기도 전에 선생의 자취방 유리창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다.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나자마자 급하게 어둠 속으로 뛰어가는 그림자 하나가 보였다. 그리고 그림자에 뒤이어 놀란 표정으로 뛰어나와 대문 밖을 두리번거리는 선생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어둠 속에 서서 그러한 광경을 목도했다. 내 손에는 아직도 돌멩이가 쥐어져 있었지만 왠지 유리창은 꼭 내가 깬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분명히 보았다. 어둠 속으로 급하게 뛰어가는 그림자의 머리통을, 머리에 부스럼이 생겨서 머리카락을 빡빡 깎은 같은 반 동호의 머리통이었다. 동호 역시 나와 같이 원 안에서 원 밖의 사람이 된 녀석이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선생의 원이 작아지면서 원 밖에 서게 된 사람이 나 혼자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음 날부터 나는 학교에 가기가 싫었다. 학교에 가도 내가 할 일은 전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다. 수업은 1등부터 5등까지 5명 아이들 위주로 진행되었고 나를 포함한 나머지 아이들은 싸움질을 하거나 떠들지만 않으면 되었다. 나는 그때 무관심과 소외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다음 달 시험에서 나는 20등 밖으로 밀려났다. 아울러 나는 애늙은이가 된 것처럼 시들시들 의욕이 없었다. 선생이 만든 원은 한 사람을 살아있는 것처럼 싱싱하게 만들 수도 있었고 죽어가는 사람처럼 시들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나는 3학년이 다 끝나가도록 선생의 원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었다. 나의 성적 또한 줄곧 중하위권에서 맴돌았다. 10월 월말고사가 끝나고 청아 반점에서 혼자 자장면을 사 먹어 보았지만 1학기 동안 월말고사가 끝나고 선생이 사주던 자장면의 기막힌 맛을 다시 느껴볼 수는 없었다. 왜 그렇게 놀라요? 자세한 건 서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사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백민철 씨가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시기가 안 좋을 때 일이 이렇게 되어서 쉽진 않을 거요. 상대의 말처럼 시기가 안 좋은 때 일이 붉어지고 말았다. 옛날처럼 괜찮은 시절이었다면 이런 일쯤은 별것 아닌 일로 간주되어 흐지부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일 텐데 요즘처럼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꼬투리를 잡힌 이상 비껴가기는 애초에 글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층에 살고 있는 김형도 8년간 다니던 의류회사에서 쫓겨나 두어 달 놀더니 생선 장사를 해보겠다고 1톤 트럭을 샀다. 부산 자갈치 시장까지 5시간 거리를 왕복하며 고생을 했지만 장사 경험이 없던 김영은 번번이 생선을 다 팔지 못하고 이웃에 나누어 주거나 상해서 버리곤 했다. 결국 생선 장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못 되어서 그는 다시 집안에 들어앉게 되었다. 김영 말로는 요즘 시장이나 거리에 나가보면 물건을 팔려고 나온 사람하고 사려고 나온 사람 숫자가 같다고 했다. 물론 과장된 말이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직장을 잃고 장사를 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일 것이다. 나도 당장 앞일이 걱정되었다. 한 달 뒤면 마누라가 둘째 아이를 낳을 텐데 대책 없이 집에만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대학 다닐 때 용돈이 궁하면 막노동을 해서 부족한 용돈을 벌어 쓰곤 했는데 요즘은 노동일을 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하도 많아
그것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것 같다. 게다가 공공요금은 자꾸 오르고 있다. 며칠 전에도 수도요금과 의료보험금을 올리겠다고 정부가 밝혔다. 그에 반해 거리의 불황자들은 자꾸만 그 수가 늘어가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고통 분담이 아니라 고통 전가 내지는 고통 떠넘기기식 행정이 아닐까 의심스럽다. 얼마 전 텔레비전 뉴스에서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후로 범죄율이 예년보다 훨씬 높아지고 돈을 받고 매춘을 하는 여성들이 많아졌다는 보도를 내보낸 적이 있다. 가정주부가 자녀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밤마다 거리의 여자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던 뉴스 프로그램을 마누라와 함께 보면서 걱정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사람이 일단 궁지에 몰리게 되면 체면이나 수치심 따위를 저버리고 우선 살고 보자는 생각이 앞서게 된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내가 무슨 국가에 충성하겠다고 다른 사람들 다 퇴근한 이 시간까지 남아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나도 그동안 공무원의 신분으로 열심히 일해왔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자 서글픈 생각이 들고 사는 게 뭔가 싶은 허탈감에 빠지게 된다. 어쩌면 남들 다 퇴근한 이 시간까지 혼자서 사무실에 남아 있었던 것도 혹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 막연하던 불안감이 오늘 현실로 닥치고 말았다. 구차스럽게 매달려 봐야 추한 꼴만 보일 테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더라도 당당하게 나가야겠다. 내일 시간에 늦지 않게 경찰서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받으려면 담당 형사분이 계실 텐데 어느 분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정철이 형사를 찾으면 돼요. 경찰서에서 제일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만 찾으면 틀림없을 거요. 누구라고요? 나야 임마 철이. 내 목소리 벌써 잊었냐? 경찰서라니까 자식 되게 쪼네. 너 뭐 죄진 거 있냐? 음. 나는 망연자실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정말로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인 줄 알고 걱정스럽게 전화를 받으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는데 정작 전화를 건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 녀석인 철이었다니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밑도 끝도 없는 그 긴 한숨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간장이라는 것이 들어있지는 않았을까? 무슨 표창장 받을 일 있다고 지금까지 근무는 근무냐? 당장 하던 일 접고 우사동으로 와라. 걸쭉하게 한 잔 부어보자. 너 이 자식 뺀질뺀질한 건 여전하구나. 6개월 만에 홍길동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친구를 이렇게 가지고 놀아도 되는 거야? 이 망할 자식아. 미안. 자식 정말 놀라나 보네. 하긴 내 연기가 프로급이라 안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없긴 하지. 얼른 와라. 보고 싶다. 전화를 끊고 나는 담배 한 개비를 피워 물었다. 담배 연기를 한 모금 들이마시자 바닥이 보이지 않는 우물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10년을 넘게 피워오는 담배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몸 안의 미세한 세포까지 니코틴의 환각 효과를 감지하는 것 같았다. 철이가 약속 장소로 정한 우사동은 한 달에 한두 번 들러 맥주를 마시던 카페였다. 본래 간판 이름은 우리 사는 동안에이지만 부르기 쉽게 우사동이라고 한다. 카페 분위기도 조용하고 주인 남자도 점잖은 사람이라 한 달에 한두 번은 꼭꼭 들렀는데 1년 전부터 발길이 잘 안 가지더니 6개월 전 철이와 마지막으로 들른 후로 가질 못했었다. 우사동 문을 밀고 들어서니 육포를 안주 삼아 철이가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야, 백주사. 못 본 사이에 왜 이렇게 늙었어? 철이는 나를 만나면 자주 백주사라고 불렀다. 시청에서 내 직위가 주사이기는 하지만 철이는 어릴 적 시골에서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어른들이 주사라고 부르던 기억 때문에 나를 그렇게 불렀다. 그러니까 철이는 별명처럼 나에게 주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늙었냐는 철이의 말은 물론 우스갯소리일 테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머리카락도 많이 빠진 것 같고 얼굴 피부도 까칠까칠 기름기가 없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왜 그렇게 몸이 무거운지 몇 개월 전만 해도 새벽 6시면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조깅을 다녔는데 언제부터인지 늦게까지 자다가 출근 시간이 닥쳐야 깨어나 겨우 씻고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바쁘게 출근하기가 일수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집사람과 부부관계를 해본 적도 한 달은 넘은 듯하다. 물론 집사람이 배가 불러 있어 그렇다고는 하지만 성적인 충동이나 욕구도 안 생기는 것 같다. 주말이면 고물차기는 하지만 집사람과 딸 미라를 태우고 시골 부모님을 뵈러 간다거나 시외를 벗어나 바람도 쐬고 오곤 했는데 한 달 전 미라가 하도 보채는 바람에 어린이 대공원을 한번 갔다 온 기억 말고는 주말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다. 텔레비전이나 좀 보다가 줄곧 잠을 잔 것 같다. 가끔 집사람이 날씨도 좋은데 밖으로 나가자고 해도 시큰둥하게 대하고 말았던 기억이 있다. 내가 좀 변한 것 같기는 하다. 급격히 1년 사이에 남들 40대에나 온다는 갱년기를 겪는 것 같다. 요즘 들어 사실 몸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자주 든다. 언제부터인지 양쪽 어깨가 살살 쑤시고 저리더니 요즘 들어서는 뒷목까지 뻐근하다. 한 번은 안 되겠다 싶어 한의원을 찾았더니 다른 병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고 한의사가 말했지만 지금껏 어깨와 목이 아픈 것은 여전하다. 자다가 조그만 소리라도 들리면 눈이 번쩍 뜨여 그 이후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베란다에 나와 담배를 피우는 날이 많다. 예전에는 반갑씩 피우던 담배가 요즘 들어서는 한갑으로 늘었다. 집에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 가끔 잠자리에 들기 전 소주를 마시고 잠을 청하는 일도 있다. 이러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영영 못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철이와 나는 맥주 10병을 나누어 마시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밤 12시가 되자 우리는 우사동에서 나왔다. 한사코 2차를 가져던 철이를 뿌리치고 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야만 했다. 가늘고 부실한 동아줄을 잡고 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요즘의 직장 현실이 이 차를 갈 수 없는 이유였고 술에 취해 스스로 나약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기도 했다. 손병현 작가의 우리 사는 동안에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작가의 당선 소감 함께 할게요. 당선 소감 쓰기가 소설 한 편 쓰는 것보다 힘든 작업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았다. 함께 문학을 공부하는 동료들이 당선 소감을 쓰던 모습을 어깨너머로 바라볼 때 나는 매번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곤 했다. 처음으로 당선 소감을 적고 있는 지금 역시나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는 이유는 왜일까? 나의 당선 소식을 듣고 가슴 시려할 얼굴들이 아른거린다. 가슴이 아프면 아플수록 좋은 문학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성호, 연희, 경숙, 그리고 소설 모임 회원 모두와 가슴 시려하고 싶다. 고슴도치처럼 세 평 작은 방에서 웅크리고 앉아 습작을 할 때마다 늘 힘이 되어주신 어머니와 문학은 배부른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며 줄곧 야단을 치셨지만 항상 따뜻하던 아버지에게 감사드린다. 문학에 눈뜨게 해주신 고등학교 은사이신 조영환 선생님과 소설을 지도해 주신 문순태, 유순영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눈처럼 하얀 쌀밥에
김장김치를 얹어서 밥을 한 냄비 먹고 싶다. 그리고 잘 익은 참외 2개를 껴안고 며칠 동안 깊은 겨울잠을 자는 거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편안한 시간 이어지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아름다운 소리책방이었습니다.